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는 송길령 저자의 경량문명의 탄생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날카롭게 포착해서요. 마치 모든 사람이 뛰어난 지능을 손에 쥐게 될 미래, 뭐 그런 걸 그려보는 책이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경량문명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경량문명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당신의 일과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건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크면 오히려 위험하다, 거대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더 와닿는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이 책이 바로 그 이유를 파고드는데요.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네. 경량문명이라는 말이 단순히 물리적인 가벼움, 그것만 뜻하는 건 아니죠. 지난 한 200여 년간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겁고 거대했던 그런 혁신의 방식 자체가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적 상승 기류를 타고 모든 것이 더 작고 더 빠르고 또 더 유연하게 변해가는 시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책의 여러 통찰들을 좀 넘나들면서요. 이 경량화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조직, 산업, 그리고 개인의 삶과 가치관, 더 나아가서 한국이라는 사회 전체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좀 생생한 사례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경양 문명의 가장 큰 특징부터 짚어보죠. 책에서는 아주 강렬하게 대마필사, 거대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점을 딱 지적하더라고요. 이게 흥미로운 게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규모의 경제라는 성공 공식 있잖아요.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라서요. 단순히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걸 넘어서 이제 거대함 자체가 생존을 위협하는 부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 같아요. 그렇죠. 거대한 조직이나 시스템보다는 오히려 이제 독립적인 개인들이 각자의 뚜렷한 목표, 책 표현을 빌리자면 모두 다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좀 느슨하게 연결돼서 움직이는 모습, 이게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아, 네네. 마치 정원에 심는 작은 꽃들, 예를 들어 책에서 언급된 스위트 알리숨이라고도 불리는 로블라리아처럼요. 작지만 각자 개성이 뚜렷한 존재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협력 방식도 가벼워진다고 하고요. 예전처럼 한 회사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외부의 전문 서비스나 자원을 빌려 쓰는 방식. 요즘 흔히 말하는 SAS 모델처럼 말이죠. 바로 그 유연성과 적응력, 그게 핵심입니다. SAS 모델처럼 외부 자원을 쉽게 활용하듯 조직이나 사회 전체가 필요에 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뭉치고 또 흩어지고 외부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책에서는 이걸 밀도가 낮아 날 수 있는 새에 비유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가 역시 기술, 특히 AI입니다. AI요. 네. 책에서도 오픈 AI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2023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직원이 한 770명 정도였는데 기업 가치는 1조 달러를 훌쩍 넘어서기도 했었죠. 와, 정말요? 770명으로? 네. 소수의 인원으로도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만들어내던 가치를 그냥 뛰어넘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심지어 어떤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사실상 1인 기업인데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400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인정받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경량화된 조직의 폭발력을 보여주는 거죠. 3,400억? 1인 기업이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중요해지는 개념이 부지런한 지능, diligent intelligence, 그리고 초밀착 지능, hyper-personalized intelligence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걸 넘어서 마치 주변 환경 변화를 24시간 감지하는 고성능 레이더를 항상 켜두고 작은 신호에도 즉각 방향을 수정하면서 아주 기민하게 대응하는 능력, 그걸 말합니다. 더 이상 조직의 크기나 과거의 명성 이런 게 경쟁력이 아닌 시대, 작고 빠른 혁신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군요. 기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책에서 에이전트의 몰락을 다루는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면 여행사나 부동산 중개인, 심지어 연예인 매니지먼트 같은 전통적인 중개 역할들. 이게 AI 때문에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런 예측인데요.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점점 더 직접 정보를 찾고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 뭐 이런 맥락인 거죠. 맞습니다. 정부의 비대칭성이 줄어들면서 전통적인 중개자의 역할이 축소되는 건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예를 들어 온라인 여행사 OTA는 이미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지만 앞으로 AI가 개인 맞춤형 추천부터 예약, 문제 해결까지 더 많은 영역을 대체할 수도 있겠죠. 부동산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AI가 매물 분석, 가격 예측, 계약서 검토 지원, 심지어 24시간 고객 상담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최근 내다보더라고요. 중개 수수료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분명 큰 위협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조직의 형태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클러스터 형태의 협업이 대표적인데요. 특정 산업이나 기술 분야의 기업, 전문가, 심지어 개인들이 좀 느슨하게 연결되어서 서로의 자원과 지식,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클러스터요? 네. 이탈리아의 특정 지역에 밀집된 가죽산업 클러스터가 좀 고전적인 예라면 현대적인 예로는 개발자들이 코드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깃허브나 AI 모델과 데이터셋을 공유하는 허깅페이스 같은 플랫폼을 들 수 있겠죠.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프로젝트나 목표에 따라서 각자 독립적인 주체들이 유연하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이런 방식이 경량 문명의 협업 모델을 잘 보여줍니다. 아, 레고 블록 비유 아주 와닿네요. 그럼 이런 경량화된 조직에서는 리더의 역할도 기존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단순히 위에서 지시하고 평가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뭔가 다른 역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확합니다. 책에서는 경량 조직의 리더를 위계의 꼭대기에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을 열어주고 기회를 연결해주는 안내자로 묘사합니다.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필요한 자원이나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수직적인 지위보다는 수평적인 조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력자 역할이군요. 네, 협업 방식 자체도 책에서는 초연결, 초경량화, 유연화, 자동화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합니다. 슬랙이나 노션 같은 협업 툴을 이용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일상화되고요. 또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 같은 도구들이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RPA는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하던 정형화된 반복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수행하도록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하죠. 아, RPA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런 자동화 덕분에 사람들은 좀 더 창의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요구되는 인재상도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겠네요. 과거에는 한 우물만 깊게 파는 딥 스페셜리스트가 각광받았다면 이제는 좀 다른 역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성, 이건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더해서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학습하고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인, 제너럴리스트 또는 앞서 언급한 부지런한 지능을 갖춘 인재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AI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죠. AI에게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질문이나 명령을 내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같은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AI를 마치 동료처럼 활용하는 능력,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 네, 새로운 직업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 일과 조직의 변화에 이어서 이제 우리의 삶과 문화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정말 극적인데요. 과거 소수의 방송국이나 신문사가 여론을 주도하던 매스미디어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개인이 중심이 되는 팬덤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책은 진단합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보면 진짜 누구나 콘텐츠 창작자가 돼서 자신만의 팬덤을 구축할 수 있잖아요. 책에서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인구 10만 명 도시의 시장만큼이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비유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개인의 목소리가 그만큼 커진 시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개인화된 미디어 소비는 취향의 다양화로도 이어지고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책에서는 신미성, 즉 미적 가치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요 조건이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기능만 좋은 제품이 아니라 보기에도 좋고 감성적으로 만족을 주는 디자인과 경험, 이게 중요해진 거죠. 흥미로운 점은 AI조차 인간의 미적 감각을 학습해서 새로운 디자인이나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AI 이미지 생성 도구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보면 놀라울 때가 많아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더 이상 인간만의 영역이 아니게 된 걸까요?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가치들도 있지 않을까요? 책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하는 것 같던데요. 물론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4절기처럼 자연의 순환 리듬에 맞춰 살아가려는 관심이라든지 디지털 연결을 넘어선 진정한 인간적인 유대감에 대한 갈망, 그리고 거창한 성공보다는 소확행으로 대표되는 일상 속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 같은 것들이요. 특히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네, 소확행. 그런 인간적인 가치 추구는 개인의 삶의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조직에 헌신하고 희생하기보다는 개인의 성장과 행복, 워라밸,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죠. 소위 조용한 사직, quiet quitting 현상. 그러니까 주어진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려는 태도도 이런 가치관 변화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행복 추구가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면서 관계 맺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과거의 전형적인 관계망, 즉 가족, 직장 동료, 친구라는 비교적 고정된 틀이 점차 해체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대신 취미나 관심사,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느슨하지만 다양한 연대, 예를 들어 가족, 직장 동료, 취미 공동체, 개인과 같이 좀 더 다층적이고 유연한 관계망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반려동물과의 관계 역시 단순한 소유물을 넘어서 가족 구성원이자 정서적 지지대 역할을 하는 아주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추세고요.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경량화된 사회의 관계 지형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관계망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하고 유연해지는군요. 이런 다양한 변화의 양상들을 한국 사회 맥락에서 보는 어떨까요? 책에 경량 문명 코리아라는 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한국은 여러 면에서 이 경량 문명의 특징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책은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K-팝, K-드라마, K-뷰티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성공. 이게 특정 지역, 로컬의 문화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량화 현상이죠. 과거 우리가 주로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삼성, LG, 현대차, 아모레퍼시픽처럼 독자적인 브랜드와 콘텐츠로 세계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고 인정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문화적 흐름이 AI와 같은 기술 플랫폼을 타고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 자체가 경량 문명의 특징을 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K컬처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이런 경량화된 확산 방식을 꼽을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경량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책에서 공부의 배신, 배움의 재정의라는 표현이 참 와닿았어요. 예전처럼 특정 시기에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학위를 따는 공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지식을 수동적으로 습득하는 과거의 공부 방식은 급변하는 시대를 따라가기 어렵죠. 대신 평생에 걸쳐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배우고 익히는 배움의 자세, 이게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에 맞춰서 끊임없이 자신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거죠. 학위나 졸업장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결국 이 경량 문명 시대에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기보다 각자가 주체적으로 나만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군요.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것 외에는 정말 왕도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강조했던 부지런한 지능과 초밀착 지능이 핵심 역량이 되는 겁니다. 변화의 흐름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학습하며 AI와 같은 강력한 도구들을 내 손벌처럼 능숙하게 활용하는 능력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균형점이 있습니다. 기술 활용 능력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인간 고유의 섬세함,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
틀에 얽매이지 않은 창의성, 이것 또한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따라하기 어려운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유한 결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차별화의 핵심이 될 겁니다. 기술이 주는 편리함에 그냥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계속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 속에서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이유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량 문명은 분명 누군가에게는 위기일 수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나 거대한 조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역량과 창의성 그리고 기민함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항로를 개척하려는 의지와 실행력일 겁니다. 네, 오늘은 송길령 저자의 시대 예보, 경량 문명의 탄생을 통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경량 문명의 다양한 모습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거대함보다는 가벼움, 단단함보다는 유연함, 그리고 획일적인 집단보다는 다채로운 개인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의 전환. 이것이 오늘 다룬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기회를 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어떤 준비를 시작하고 계시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미래를 위한 나만의 계획을 세우는데 작은 영감이나마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경량 문명이 시작은 수월하지만 경쟁은 훨씬 치열하고 결국에는 각자의 깊이를 다투는 문명이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모든 것이 가벼워지고 빨라지는 이 시대에 당신은 어떻게 당신만의 단단한 깊이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어쩌면 기술이 많은 것을 대신해주고 끊임없이 외부 자극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큰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그 답을 찾아 나서는 여정,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100년 전 니콜라 테슬라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변화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그 속에서 우리 각자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